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 2026년 4월 14일 서울경제신문 기사들을 통해 금융시장의 돈이 현재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독자님, 혹시 식단 키오스크에서 카드를 긁을 때마다 정작 돈을 쓸어 담는 건 카드사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국가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투자금부터 우리가 매일 누르는 결제창 뒷면의 수수료, 그리고 당장 생활비가 급한 서민들의 대출 창구까지 돈의 진짜 맥락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숨겨진 구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자님. 오늘 우리가 짚어볼 자금의 이동 경로는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 돈이 어디로 고이고 어디서 마르는지를 추적하다 보면 우리 사회가 현재 어떤 구조적 격변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혜택을 보는 자와 소외되는 자가 누구인지 아주 투명하게 드러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돈은 가장 정직한 지표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곳은 거대한 자금의 이동, 바로 시중은행들의 돈줄이 향하는 곳입니다. 최근 시중은행들의 자본이 아주 매섭게 몰려가는 곳이 방위산업과 우주산업이라고 하던데요. 사실 은행하면 보통 주택담보대출이나 일반 중소기업 대출을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방산과 우주인가요? 그게 가장 확실하고 규모가 큰 미래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은행이 LIG DNA, 예전에 LIG 넥스원이죠. 이 기업을 포함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굵직한 방산, 우주, 원자력 기업들과 아주 대규모의 금융 지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LIG 그룹과는 바로 오늘 14일에 협약을 체결했죠.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인데요. 방식이요? 어떤 방식이길래 눈여겨봐야 하는 거죠? 네, 그 은행이 여신 지원 한도를 사전에 넉넉하게 설정해두고 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빼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기자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기업들을 위한 수조 원짜리 초대형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준 셈인가요? 그 기술 개발하기도 바쁘고 해외 영업 뛰기도 바쁜데 당장 자금 융통하러 은행 문 두드리면서 심사받을 필요 없이 그냥 마이너스 통장처럼 필요할 때 즉각 뺐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든든한 실탄 창고가 생긴 셈이죠. 그런데 이 초대형 마이너스 통장이 왜 방산이나 우주업계에 그토록 중요한지 그 속사정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위산업이나 우주산업은 기본적으로 호흡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깁니다. 새로운 미사일 체계나 발사체 하나를 개발하고 또 양산해서 실제 해외 수출까지 이어지는데 수년에서 길게는 십수년이 걸리거든요. 와, 십수년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초기 연구 개발이랑 설비 투자에 진짜 천문학적인 비용이 선제적으로 투입되어야만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긴 시간 동안 수익은 당장 안 나는데 돈은 계속 쏟아부어야 하니까 만약 자금 조달에 조금이라도 불확실성이 생기면 경영진 입장에서는 과감한 투자를 머뭇거릴 수밖에 없겠죠. 중간에 돈줄이 마르면 그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그대로 공중분해될 테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은행이 그 조달의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리스크를 대신 짊어져 주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 LIG DNA의 행보를 보면 사명까지 바꾸고 항공우주 분야로 영토를 적극적으로 넓히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동 사태 같은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이후로 천궁2 같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거든요. 또 미국의 첫 현지 법인인 LIG 디펜스 USA NC를 세우면서 해외 사업도 공격적으로 확장 중이고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데 자금 압박이라는 그 모래주머니를 은행이 딱 떼어주면 기업은 오롯이 기술 고도화랑 생산 라인 증설에만 역량을 쏟을 수 있겠네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도 당연히 남는 장사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겠죠? 물론입니다. 우리은행은 올해 첨단 전략 산업에 4조 6천억 원, 혁신벤처에 3조 원, 또 지역전력에 3조 원 등 총 12조 7천억 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주요 시중은행들이 1분기에 이미 연간 목표의 절반을 달성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공격적입니다. 와, 1분기만이요? 네, 가계대출 규제가 갈수록 깐깐해지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의 수혜를 입으며 실적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방산, 첨단 제조업은 은행에게도 최고의 우량 고객이자 돌파구인 거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 기업 대출이 55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나 증가했고요. 이를 뒷받침하려고 투용자 전담 조직도 신설하고 강남에 비즈프라임 센터까지 열어서 맞춤형 지원 체계를 쫙 구축한 겁니다. 아, 은행들이 방위산업이라는 국가적 인프라를 선점하면서 미래 생존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자, 이렇게 거시경제에서 방산과 우주로 돈이 몰리고 있다면 독자님들이 매일 돈을 쓰는 일상결제 시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아주 이상한 모순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모순점인가요? 오프라인 키오스크에서 결제할 때 결국 신용카드를 쓰잖아요. 당연히 카드를 긁었으니 카드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벌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왜 결제망을 제공하는 피지사들은 돈을 쓸어 담고 정작 카드사들의 실적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그 결제망 중간에 있는 보이지 않는 톨게이트, 피지사들이 진정한 승자이기 때문입니다. 수치로 보면 그 격차가 훨씬 확연한데요. 주요 3개사 매출이랑 영업이익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점유율 1위인 KG 이니시스의 지난해 연매출이 1조 3,589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61.6% 넘게 뛰었습니다. 2위인 NHNKCP 역시 1조 2,349억 원의 매출로 역대 최대폭인 11.7% 성장을 보였고요. 한국정보통신도 8,363억 원 매출로 든든하게 상승 곡선을 그렸죠. 반면에 8개 카드사의 지난해 합산 순이익은 2조 3,60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9%나 감소했습니다. 와, 피지사 영업이익이 60% 넘게 뛰었다고요? 사실 피지사, 그러니까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라고 부르는데 이름만 들으면 솔직히 확 와닿진 않거든요. 이들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톨게이트 역할을 한다는 건가요? 이해하기 쉽게 고속도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카드사가 목적지까지 달리는 자동차라면 피지사는 자동차가 지나가야만 하는 디지털 요금소를 짓고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무인 키오스크, 온라인 쇼핑몰의 결제창, 심지어 요즘은 대중교통이나 공공서비스 영역도 빠르게 온라인 결제로 넘어가고 있죠. 아하, 그러면 피지사들은 바로 이 길목마다 시스템 인프라를 깔아두고 결제가 일어날 때마다 통행료, 즉 수수료를 받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NHNKCP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이 통행료 비중이 90%를 넘어요. 영업이익도 24.9%나 증가했고요. 한번 요금소 인프라를 쫙 깔아두면 사람들이 카드를 많이 긁으면 긁을수록 톨게이트 수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인 거죠. 아, 물론 그 KG 이니시스의 영업이익 폭증에는 2024년 팀원 UMF 사태 때 미수금을 대손충당금으로 미리 털어냈던 것에 대한 기조 효과가 크게 작용하긴 했잖아요. 그래도 오프라인 무인 결제가 늘어날수록 근본적인 체급 자체가 커진다는 건 부인할 수 없겠네요. 그렇다면 카드사는 왜 그 요금소 위에서 헛바퀴를 돌고 있는 건가요? 그건 구조적인 비용의 차이 때문입니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압박을 수년째 받고 있어서 수수료 자체를 맘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수익 찬장이 막혀 있는 거죠. 게다가 카드사들이 대출을 내주기 위해 외부에서 돈을 사오는 조달 비용은 껑충 뛰었고요. 반면에 피지사는 결제 시스템만 대행해주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목을 맬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사가 이중고에 짓눌려 헐떡일 때 피지사는 탄탄한 수수료 기반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겁니다. 카드사들 입장에선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겠네요. 매일 쓰는 일상 결제망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주도권을 뺏기고 있다면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을 텐데요. 카드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어떤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서 대출 규제에 밀려나는 씁쓸한 현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카드사들이 선택한 전략은 철저한 고지전, 즉 확실한 초우량 고객을 핀셋으로 선점하는 프리미엄 전략입니다. 최근 신한카드가 내놓은 상품이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아,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와 손잡고 내놓은 PLCC 말씀이시군요. 독자님들, PLCC는 쉽게 말해 카드사 이름보다 특정 브랜드의 정체성이 훨씬 강하게 전면에 나서는 브랜드 전용 멤버십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카드의 혜택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벤츠를 살 때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카드로 치르려면 오직 이 벤츠 신한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게끔 아예 독점권을 걸어놨습니다. 철저히 고객을 가두는 거죠. 라인업을 보면 최상위 등급인 마누팍 투어 카드는 연회비가 무려 70만 원입니다. 와, 연회비가 70만 원이요?
어마어마하네요. 하지만 혜택도 엄청나지 않나요? 네, 연간 최대 55만 포인트를 주거나 대한항공 3만 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주유할 때 리터당 200원 할인, 전기차 충전 시 최대 40% 할인을 제공합니다. 벤츠 디지털 서비스 구독료도 최대 50%, 월 7만 원 한도로 할인해주고요. 그 아래로 약 20만 원의 익스클루시브, 약 8만 원의 아방가르드 등급도 촘촘히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사 입장에서는 구매력이 완전히 검증된 슈퍼 리치 고객들의 소비를 다른 곳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자신들의 결제망 안에 단단히 묶어두는 거군요. 수익성이 떨어지는 대중시장에서 피를 흘리느니 마진이 확실한 우량 고객에 올인하겠다는 뼈아픈 선언이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수십만 원의 연회비를 기꺼이 내고 고급차의 잔금을 카드로 독점 결제하게 해주는 초프리미엄 혜택. 참 화려합니다. 그런데 기자님,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벤츠카드가 긁히고 있을 때 당장 생활비가 급해서 서민일이 찾는 P2P, 즉 온라인 투자 연계금융 시장은 지금 말 그대로 빙하기를 맞았다는 상반된 현실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네, 규제에 의도치 않은 그늘, 이른바 풍선 효과가 만들어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정부가 4월 1일 대책을 발표한 직후인 4월 2일부터 9일까지 P2P 대출 한도 조회를 해본 하루 평균 건수가 1만 1,000건으로 떨어졌습니다. 1분기 평균과 비교하면 불과 일주일 만에 8.5%나 감소한 수치죠. 도대체 왜 그렇게 갑자기 얼어붙은 겁니까?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았길래 서민들의 대출 창구가 막혀버린 거죠? 핵심은 LTV 규제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온투업계에도 LTV 70% 규제 및 대출 한도 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LTV 40%로 꽁꽁 묶였죠. 당국 입장에서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는 명분이었을 겁니다. 아, 과거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 대출을 옥죄더라도 중저신용자들의 자금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핀테크 기반의 P2P 시장은 예외로 뒀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남은 예외마저 완전히 틀어막아버린 거네요. 여기서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사람들이 P2P 시장에서 대출받으려는 수요의 절반 이상이 투기가 아니라 순수하게 생활안정 자금 목적이라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당장 병원비나 생활비가 급한 사람들이 집을 담보로 핀테크의 문을 두드렸는데 하루아침에 대출이 막힌 겁니다. 업계 추산으로는 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면 기존 대출의 엄청난 비율인 약 76%가 아예 실행조차 불가능했을 거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서민들의 돈줄이 말라버린 거죠. 와, 1금융권 은행에서 거절당하고 2금융권 저축은행에서 밀려나서 P2P로 내려왔던 사람들이 여기서마저 문전박대를 당하면 이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안타깝게도 선택지가 없습니다. 합법적인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면 남은 건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뿐입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대부업계 대출 한도 조회 건수가 1.8% 증가했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하죠. 가계대출을 안정시키겠다는 규제가 현실에서는 대출이 막힌 서민들을 대부업체로 밀어내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고 있는 셈입니다. 아, 참 씁쓸합니다. 한쪽에서는 수입차 잔금을 카드로 독점 결제하며 마일리지를 챙기는 초프리미엄 캐슬이 세워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당장 생활자금이 막혀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서민들의 모습이 대비됩니다. 금융 양극화에 대해 독자님들도 깊이 생각해 보실 화두를 던져주네요. 네, 거시경제의 방산 인프라부터 매일의 결제망, 그리고 극단으로 치닫는 개인 신용의 양극화까지 규제가 보호하려는 것은 과연 누구의 안정인지 우리 모두가 짚어봐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거시적 산업 투자부터 개인 신용 대출까지 금융시장을 관통하는 주요 소식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